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7월 17일 제헌절이네요. 예,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48분입니다. 원래 제헌절이 공휴일 아니었습니까? 헌법을 제정한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근데 왜 안 쉴까요? 자, 오늘 오늘 방송 오늘 저 유튜브 방송에서 들은 얘기 중에 제헌 민주주의, 예, 헌법에 헌정민주주의, 헌법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긴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뭐 가까운 데만 포항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하고 낮에는 또 시간이 있어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 지난번처럼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포스코 앞에 커피 한잔 시키고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다가 물건을 싣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집에는 한 4시 정도에 들어왔어요. 비가 오늘 많이 옵니다. 저희 이쪽 경주 포항 이쪽도 오전에는 비가 안 내리다가 오후 돼서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저 다른 지방에도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필로그,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 미디어북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 소개. 오늘은 책 2권입니다. 자, 신의 위대한 질문, 또 하나는 인간의 위대한 질문, 이렇게 2권인데요.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배철헌 지음 21세기 북스. 그 다음 책은 인간의 위대한 질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역시 배철헌 지음. 이분은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알려져 있어요. 하버드대 고전문헌학 박사. 배철헌 교수가 펼쳐내는 종교의 진수. 이 신의 위대한 질문은 이제 구약 위주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인간의 위대한 질문은 이제 신약 위주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이거 지금 추계 시대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제가 아직 잘 모른다, 많이 자세히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두 권이 딱 저한테 적당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배철원 교수님 책은 다른 책도 제가 많이 사다 놨는데 굉장히 신뢰가 일단 있어요. 있고 실력도 있고 책들도 평가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분 책도 좀 집중적으로 읽게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추계 시대를 다 읽고 나면 여러 가지 읽어야 될 책들이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계 시대를 먼저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종교 공부를 다시 차근차근히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주요 연구 주제가 비교 종교학, 특히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기독교를 또 알려면 유대인, 성경과 구약, 신약, 유대인의 역사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할 공부가 많은데 어찌됐건 저는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네, 그렇게 공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해서 공부 시간은 태부족한데 책은 계속 제끼고 있고 읽어야 할 책은 점점 또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시간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부산에 좀 내려가 봐야 되거든요. 한 적어도 5시에 일어나서 아마 밥도 못 먹고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밥이나 한 줄 먹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른 내일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려면 9시에는 자야 되니까 좀 그 전에 8시 정도에는 잠자리에 들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책 읽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운동 가야 되는데 일 갔다 오고 나서 운동 가기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운동 수영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서서 그래서 운동을 못하는 대신 서서 책을 읽으면서 운동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서 정견이가 그래도 얌전히 있어줘서 다행입니다. 한참 까불다가 밥 먹고 나서 자, 수영을 하면서 그래도 배는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체중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체중도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1장 새로운 복병 지구 온난화. 자,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잠언 1장 18절. 성경 구절을 160조 3억 년 전 지구는 광대한 습지로 덮여 있었다. 수명을 다한 양치 식물과 속새와 석송은 땅속에 묻혀 거름이 되었다. 이 잔여물은 세월과 함께 더 깊은 지하에 묻혔고 그곳에서 아주 천천히 석탄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유기성 고체로 변했다.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난 수의 단세포 동식물들이 죽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퇴적물이 그 위에 덮였다. 이 잔여물은 오랜 세월 동안 부글부글 끓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이름의 유기성 액체와 기체로 변했다. 이때 추가로 생긴 천연가스는 생물학적 용어로 초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생물학적인 기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최초로 합성되어 생겨난 구조라는 의미에서이다. 진화에 성공한 인간은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이상한 물질들과 자주 마주쳤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기름과 가스가 새어나와 번갯불에 의해 점화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 현상을 경험한 페르시아인들은 배화교를 창시하여 영원의 불꽃을 숭배했다. 배화교, 우리 이제 추계 시대에서 배웠죠. 배화교. 아지라 마우다. 그러니까 아지라 마우다가 맞나? 추계 시대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아지라 마우다 맞을 겁니다. 아우라 마즈다.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자,
마르코 폴로는 당시의 유럽 전문가들에게 중국에서 채굴된 검은 돌에 불을 붙이자 화염을 일으키며 타올랐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여 믿지 않았다 한다. 마침내 유럽인들은 이 물질이 에너지를 풍부하게 함유함과 동시에 쉽게 운반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물질을 이용하면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화로에 불을 지필 수 있고 증기기관을 작동할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고 기차와 자동차와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었다. 아울러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 용도는 다양하고 막강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에서 석탄을 파내기 시작했고 깊이 묻혀있는 가스와 기름을 지상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구멍을 뚫는 굴착 방법을 고안해냈다. 결국 이 물질은 인간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에 건설한 기술 문명은 이 물질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세계는 이 물질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석탄, 석유, 가스는 화석연료이다. 그것들은 오래전 생물들의 화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는 고대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축적하여 저장한 것이다. 인간은 최초의 인간이 출현하기 수억 년 전에 지상에 살았던 하등 생물의 유해를 연소시킴으로써 문명을 유지하고 있다. 마치 섬뜩한 식인풍습의 제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반개 친척들의 사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연료가 단지 나무였을 때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화석연료로부터 얻고 있는 큰 혜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인간은 또한 막강한 재정적, 정치적 힘을 형성했으며 세계적인 규모의 산업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석유, 가스, 석탄 산업뿐 아니라 이들 연료에 전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보조 산업도 포함된다. 이러한 의존도 때문에 세계 각국은 연료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화석연료는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감행된 일본의 침략 행위도 석유 공급원을 지켜야 했던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1991년 걸프 전쟁을 보더라도 화석연료가 국제 무대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미국 석유 수입량의 약 30%는 페르시아만에서 수입된다. 또한 미국은 석유 소비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와 동시에 석유는 미국 국제 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이 해외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데 지출하는 액수는 일주일에 10억 달러 이상이다. 자동차의 신흥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초에는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리라 예상된다. 서유럽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한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 여파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어 구직난과 경제 침체가 심화된다. 물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심각한 석유 중독 증세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단지 석유 때문에 무모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에 인용된 가로 열고 1990년 연합통신의 칼럼니스트 잭 앤더슨의 견해는 널리 유포된 일반 대중의 견해이기도 했다.
인기 없는 개념일지 몰라도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순전히 이기적인 차원이지만 미국인들은 이 세계에 저장된 것, 바로 석유를 필요로 한다. 석유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원이다. 당시 상원의 소수당 총재였던 보부돌 의원에 따르면 20만 명 이상의 미국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걸프 전쟁은 단 한 가지 이유, 즉 석유 때문에 발발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국제 원유의 액면가는 배럴당 약 20달러이고 확인된 혹은 가용 매장량은 약 1조 배럴이다. 20조 달러는 세계 최고에 달하는 미국 채무 총액의 4배에 달한다. 정말로 검은 황금이라 할 만하다. 석유의 세계 생산량은 연간 약 200억 배럴이므로 우리가 1년 동안 소모하는 양은 가용 매장량의 약 2%인 셈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석유가 바닥날 시점이 아주 곧 아마도 50년 후쯤에 닥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유전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조만간 석유가 바닥날 것이라는 과거의 예측은 항상 관역을 빗나갔다. 석유, 가스, 석탄의 세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몸바쳐 희생한 고대 유기체들의 수는 무한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곧 바닥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점,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변할 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점,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물론 환경 비용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풍력, 뭐 화력이 아니고 수력, 그리고 태양에너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용하고 점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이제 석유 시대가 막을 내리지 않을까. 얼마 후에 몇십 년은 아직 몇십 년 정도는 걸리겠죠. 한 2, 30년? 20년? 2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에너지가 연구가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과학 발전도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인공태양. 1억 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인공태양이 진짜 현실화돼서 전 세계가 그거를 평화적으로 고르게 평등하게 그 에너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래가 만약에 그게 평화적으로만 이용된다면 그런 인프라가 전 세계 공통의 인프라가 그래서 우리 인간 에너지 비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인간도 전 세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인간들도 좀 더 평화롭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인간이 화석연료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근데 이 책의 지금 주제랑은 좀 많이 벗어난 이야기를 제가 좀 했네요. 이 책의 김을 좀 빼놓는 건데, 사실 근데 이 책의 주제가 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의 주제가 되겠지만 지구 온난화는 너무너무 심각하죠.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상기후, 무더위가 아니고 그냥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폭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는 악마의 공장들이 대기를 오염시켜서 호흡기 질환 전염병을 야기시켰다. 특히 런던을 뒤덮었던 완두콩 수프 안개는 가정과 공장에서 배출된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그 원인이었다. 주로 석탄을 태움으로써 발생한 이 오염은 홈스와 왓슨, 지킬과 하이드, 잭과 리퍼 이야기 속에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현재에는 자동차 매연이 가세하여 인간의 도시를 스모그로 더럽히고 있으며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사자들의 건강과 행복과 번식력을 해치고 있다. 그 외에도 산성비와 기름 유출 사고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견해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가해지는 그러한 형벌쯤은 화석연료의 혜택으로 쉽게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죠. 지금은 좀 많이 변했어요. 이때 이 완두콩 수프라는 이 얘기는 수프의 뭐 안개라고 했나요? 완두콩 수프 안개. 그 언제였지?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에서 스모그로 런던에서 7,000명이 무려 7천여 명이 죽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현대에서 그런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죠. 여러 가지 인간들도 이런 석탄 물질의 오염에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반하는 어떤 뭐랄까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도자로 있으면 심각하게 위험을 받게 되는 게 또 현실이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큰 위협으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환경오염 기상 지구 온난화는 사기다라고 하면서 석탄 에너지를 계속 쓰고 환경오염 규제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도 하고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작정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겠다고 하면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지금 지구의 환경과 인류는 화석연료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약 1kg의 석탄이나 1갤런의 석유 혹은 1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연소시키면 화석연료에 함유되어 있던 탄소 C가 공기 중의 산소 O와 결합하게 된다. 이 화학작용의 과정에서 무려 2억 년 동안 갇혀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 그러나 탄소 원자 C와 산소 분자 O2가 결합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분자인 CO2가 합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CO2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 온실 효과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열이 탁 지구를 비치면 이게 반사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건데 온실가스 때문에 안에 갇힌다는 거죠, 이 열이.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지구의 평균 온도, 즉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지구 중심부에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열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양이다. 만약 태양이 차갑게 식으면 지구의 온도는 공기 자체가 얼어서 고체가 될 만큼 뚝 떨어질 것이고, 질소와 산소의 눈이 10m 두께로 지구를 수북히 덮을 것이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양의 햇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가열하고 있는지 곧 알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없을까? 아주 쉬운 계산으로 가능하다. 기초적인 천문학과 기상학 강좌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계산법에서 우리는 수량화가 보여주는 힘과 아름다움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빛의 양은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과 동등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보통 지구가 우주로 무엇인가를 방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밤에 우주로 날아가서 보면 지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뿐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빛도 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만을 볼 뿐이다. 만약 우리의 눈이 빨간색 스펙트럼 바깥쪽에 존재하는 노란색 빛보다 파장이 20배인 이른바 열 적외선 부분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지구가 적외선 빛을 뿜으며 섬뜩하면서도 멋있는 모습으로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적외선 빛은 남극보다는 사하라 사막에서 밤 시간보다는 낮 시간에 더 밝을 것이다. 이것은 지구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체온이다. 태양에서 도달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지구에서 우주로 발산되는 열 또한 그만큼 많아진다. 지구가 뜨거울수록 우주의 어둠 속에는 더 밝은 빛을 발한다. 지구가 뜨거울수록 우주의 어둠 속에서는 더 밝은 빛을 발한다. 지구를 가열시키는 에너지의 양은 두 가지 문제, 즉 태양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가,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반사하는가에 달려있다. 우주로 반사되지 않는 양은 모두 지면과 구름 공기에 흡수된다. 만약 지구가 완벽하게 빛을 반사한다면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지구는 전혀 가열되지 않을 것이다. 지구에서 반사되는 햇빛은 주로 스펙트럼상의 가시광선이다. 이제 지구가 흡수하는 햇빛의 유입량과 지구에서 반사되는 유출량이 등식을 이룬다고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나올 것이다. 딩동댕. 이보다 더 쉬운 문제가 또 있을까? 자, 답은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의외의 결과가 펼쳐진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물의 어느 점보다 한참 낮은 영하 20도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바다는 온통 빙하투성이이고 인간은 모두 고드름이 되어야 한다. 지구는 대부분의 생물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될 것이다. 위의 계산은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실수한 것일까? 아니다. 우리는 계산상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다만 어떤 것을 빼먹었을 뿐이다. 바로 온실 효과이다. 우리는 은연중에 지구를 둘러싼 대기를 계산해서 제외시켰다. 공기는 덴버와 로스앤젤러스를 비롯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가시적 파장들을 투명하게 통과시키는 반면 햇볕의 스펙트럼상에 존재하는 열 적외선에 대해서는 그보다 불투명하다. 그런데 지구가 우주로 열을 발산할 때 선호하는 파장은 바로 이 열 적외선 부분이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몇 가지 기체들,
가로 열고 이산화탄소, 수증기, 몇 가지 질소산화물, 메탄, 염화불화탄소 등은 가시광선은 완전히 통과시키는 반면 적외선은 강하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이 물질이 지구를 덮으면 햇볕은 그 안에 갇힌다. 그리고 그 속에 체포된 햇볕은 아무리 지구 탈출을 시도해도 이 기체 담요에 갇혀 꼼짝하지 못한다. 가시광선은 투명하게 통과시키지만 적외선에 대해서는 반투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구는 어느 정도 가열되고 들어오는 빛과 반사되는 적외선 방출량이 적정 수준에서 일치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계산으로 이 기체들이 적외선에 대해 얼마나 투명한지, 그것들이 지구의 체온을 얼마나 가로채는지를 고려한다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잘못 읽었네요. 만약 우리가 새로운 계산으로 이 기체들이 적외선에 대해 얼마나 불투명한지, 그것들이 지구의 체온을 얼마나 가로채는지를 고려한다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이제 계절, 위도, 일교차에 따른 변화 등을 포함하여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내면 대략 영상 13도가 될 것이다. 바다가 얼지 않고 인류와 인간 문명이 살아남기에 온화한 기후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죠. 적정한 온실 효과는 우리 생명체,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해준 뭐랄까요, 아주 고마운 현상? 장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인간은 워낙 나약한 존재라 불과 기온이 30도 이상만 올라가도 그냥 못 살겠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빛이 지구를 쬐는데, 태양빛이 이게 반사해서 나가야 되는데 온실 효과 때문에 이게 나가지 못하고 요 안에 갇힌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대기권의 소수파에 해당하는 이 기체들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적당한 온실 효과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기체의 양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적외선을 흡수하게 된다. 실제로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 기체 담요는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으며 지구는 그만큼 더워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고 고생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좀 모르셨던 분들 계셨나요, 혹시? 저도 뭐 잘 몰랐어요. 일반 대중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 자외선 담요, 물리학자들의 계산법 등이 그러할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정말로 온실 효과가 존재하는지, 과도한 온실 효과가 정말로 위험한지를 확인할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자연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을 통해 친절한 경고성 메시지를 제공해준다.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러나 금성은 아주 밝은 구름으로 철통같이 덮여 있어서 지구보다 햇볕을 적게 흡수한다. 따라서 온실 효과만 아니라면 금성의 표면 온도는 지구보다 차가울 것이다.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진하게 생각하면 그곳의 환경도 지구처럼 상쾌해서 언젠가는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황산이 주성분인 금성의 구름을 통과한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소련은 탐사 우주선
베네라 시리즈를 보낸 적이 있다. 여러분은 구름 안쪽의 대기가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의 압력은 지표면 기압의 90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온도계를 꺼낸다면 눈금은 470도를 가리킬 것이다. 양철이나 납이 녹아내릴 만큼 뜨거운 온도이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가정용 가스 오븐의 가장 높은 온도보다 높다. 이것은 대기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발생시킨 온실 효과 때문이다. 금성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적외선을 흡수하는 소량의 수증기와 몇 가지 기체들이 있다. 금성은 온실 효과의 증가가 상당히 불쾌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아울러 이념적 성향을 강하게 띈 몇몇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이 온실 효과는 날조된 사실이라고 열변을 토할 때 우리는 손가락으로 저녁 하늘에 떠있는 금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촉할 것이다. 이때에도 이렇게 막 온실 효과는 날조된 거짓이고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불과 2, 3년 전, 3년 전, 2년 전, 부끄럽게도 우리과 교수님 한 분이 네, 지구 온난화나 이런 온실 효과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상 참.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집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교수님들보다 전 세계 다수의 과학자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걸 또 매년 폭염과 이상기후로 고생하는 제 자신이 확인하고 있고요. 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리고 인간의 기술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대기 속에 방출되어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체들을 공기로부터 제거하는 몇 가지 자연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인간이 생산하는 양은 자연의 제거 장치를 무색해 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와 우림의 파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자신의 살로 만든다. 가로 열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자신의 살로 만든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인간은 매년 7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170쪽의 도표는 지구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시간과 함께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우,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료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대기 관측소에서 제공한 것이다. 산업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와이는 광활한 우림 지역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흡수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하와이 상공에서 이산화탄소량의 증가가 탐지되었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인 활동의 결과이다. 이산화탄소는 하와이를 포함하는 지구 전체의 대기 순환으로 쉽게 이동한다.
도표의 그래프는 매년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활력수가 매년 무성한 입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섭취하며 잎이 없는 겨울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증감의 반복과는 별도로 장기적인 경향은 분명한 상승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의 혼합 비율은 이미 100만 분의 350을 초과했다. 이것은 인간이 지상에 출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때는 CFC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염화불화탄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이제는 한풀 꺾인 상태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C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동시에 온실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매우 다른 환경적 결과를 혼동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CFC 우리 복습 좀 해볼까요? CFC 전 시간에서 공부했는데요. CFC는 뭐냐면 염화불화탄소였는데 이게 이제 냉장고에 얼음을 얼리는 냉매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CFC 염화불화탄소. 근데 이게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죠. 그때 그 하기로 했던 조약 이름이 몬트리올 의정서였습니다. 이런 건 참 고등학교 같은 시험 문제로 내기에 참 좋은 그런 문제죠.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메탄을 비롯한 그 밖의 온실 효과 기체들도 인간의 농업과 산업의 발전 때문에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은 대기 중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때문에 적외선이 얼마나 불투명해지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이 기체들이 계속 증가한 결과로 10몇 년 후 지구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계산해낼 수는 없을까? 물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는 11년의 순환 주기가 있고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그 11년의 주기 동안 약간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따금 화산이 분출할 때 미세한 황산 입자가 성층권으로 유입되어 평소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반사시키고 이 때문에 지구가 약간 식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거대한 화산 폭발의 영향을 계산해 보면 그로 인해 지구 온도는 몇 년 동안 1도가량 낮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황산을 포함한 입자들이 공장 굴뚝에서 분출되어 대기권의 아랫부분을 장막처럼 덮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에게는 해롭지만 한편으로는 지구를 식혀주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불안한 토양으로부터 바람이 실려 날리는 무기질의 먼지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뿐 아니라 그 이상을 참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최고의 기후학자들과 동등한 능력을 지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20세기가 끝날 무렵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분의 몇 도 정도 상승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이 예측을 현실과 비교해 보고 싶어진다. 지구의 온도는 과연 상승했을까? 특히 20세기 동안 이 정도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도시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식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실제로는 주변의 시골 지역보다 더 덥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위도, 고도, 계절, 일교차를 감안하여 측정된 자료로 평균을 내야 한다. 또한 육지의 측정치와 바다의 측정치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계산에 넣었을 때도 그 결과는 이론적 예상치와 일치한다. 지구의 온도는 20세기 들어 1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상승했다. 그 결과 기후 그래프상의 변화가 발생했고 지구 기후의 이상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1860년 이래로 가장 더웠던 10년은 모두 1980년대와 90년대 초였다.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했고 그 영향으로 지구는 약간 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피나투보 화산은 20에서 30메가톤의 이산화황과 화산재를 지구의 대기 속에 뿜어냈다. 이 물질들은 불과 2달이 지나자 지구 표면에 5분의 1을 덮었고 약 3개월 만에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았다. 피나투보 화산은 금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화산 폭발이었다. 가르고 1912년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화산 다음이었다. 과학적 계산이 정확하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이상 화산 폭발이 없을 것이고 1990년대 말이 되기 전 상승 국면은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1995년은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1990에 그때 4년 한번 무지하게 더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가 21살 때였는데 한 살. 네. 여름에 서울에 살았는데 여름에 온도가 40도까지 올랐었어요. 40도. 그때 진짜 좀 이례적으로 좀 기상이변이었죠. 이례적으로 진짜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였죠. 40도까지 올라갔으니 그때 아주 더웠습니다. 그 응답하라 1977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기후학자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들에게 과거의 기후를 맞춰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구는 빙하기를 거쳤다. 과거의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과연 그 방법을 이용하면 과거의 기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까? 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정견이가 신나게 놀다가 아이고
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와 남극의 만년 설빙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통형 샘플을 연구함으로써 지구 기후의 역사에 관해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 샘플 채취 기술은 석유 산업에서 그대로 이전된 것이었다. 지구에서 화석연료를 뽑아내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그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용도를 제공한 셈이었다. 이 얼음 샘플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지구의 온도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함께 상승하고 하강했다는 것을, 즉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지구가 따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실효과 기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빙하 시대의 기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 기후 변화를 이용하는 데 사용된 컴퓨터 모델을 그대로 적용시킨 결과였다. 물론 빙하기 이전에 어떤 문명이 화석연료를 불완전하게 연소시키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들을 대기 중에 뿜어냈다고 말하는 과학자는 없다. 이산화탄소의 양은 대부분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구는 몇 번의 빙하기를 거쳤다. 2만 년 전 시카고는 1마일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현재 우리는 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 즉 간빙기에 살고 있다.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3도에서 6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즉시 경보음이 울리기에 충분하다. 단지 몇 도의 온도 변화라 해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지구 평균 기온이 6도만 넘어가도 인류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근거로, 근데 그 6도가 쭉 다 올라가면 멸망하는 게 아니고 2도인가? 2도 정도가 올라가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6도까지 그냥 쭉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도, 6도 뭐 이렇다고 하죠. 간당간당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근거로 이제 기후학자들은 미래의 지구 온도를 예언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계속 태우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들을 대기 중에 내뿜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판 델피의 신탁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연구소들은 컴퓨터 모델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이 가령 지금의 2배가 된다면 현재의 증가 속도라면 21세기 말경에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상승할지를 예측하고 있다. 주요 기후 예언자들은 프리스턴에 있는 미국 해양대기국의 지구물리학 유체역학 연구소, 뉴욕에 있는 나사 소속의 고다드 우주연구소, 콜로라도주 볼더에 있는 국립대기연구센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에너지연구분과, 오레곤 주립대학, 영국에 있는 헤들리 기후연구예보센터, 함부르크에 있는 막스 플랑크 기상학 연구소 등이 있다. 그들은 모두 평균 온도가 1도에서 4도까지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문명이 발생한 이래 기상 관측사상 가장 빠른 기후 변화이다. 최저 수준이라면 선진 산업국가들은 변화된 환경에 그럭저럭 적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이라면 지구의 기후 분포도는 크게 변할 것이고 그 결과는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모두에게 대재앙이 될 것이다.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림과 야생동물은 섬처럼 남은 몇몇 지역에 고립될 것이고, 기후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멸종되는 생물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농작물과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대규모로 이주해야 할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가 차가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는 없다. 그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수십 도 혹은 수백 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없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거부했던 기회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 우리는 수많은 예언들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다. 그 예언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실제로 온실 효과에 대한 예언들은 처음부터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초의 예언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화학자 스테판 아레니우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이산화탄소의 적외선 흡수 효과와 대기의 성질에 관한 당시의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이미 20세기 초에 비슷한 예언을 한 바 있다. 물리학적 사실들을 이용하여 기후를 연구하는 모든 과학 연구소들은 현재의 지구 온도뿐 아니라 금성을 포함한 다른 행성들의 온실 효과도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물론 간단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는 충분하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징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노르웨이의 과학자들은 1978년 이래 북극의 얼음지대가 계속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같은 기간 남극의 워디 대평원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단층이 발견되었다. 1995년 1월 라센 빙붕에서는 4,200제곱킬로미터의 설빙이 남극해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빙붕이라는 거는 빙원의 가장자리랍니다. 지구 전역에 존재하는 빙산들도 뚜렷한 태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가 세계 여러 지역을 휩쓸고 있다. 수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경향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인간 문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함께 묶였을 때는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포착한 기후 전문가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5,000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기후변화조사단의 대표들은 철저한 연구를 거친 결과로 1995년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직 완전히 입증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증거는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다고 마이클 맥크레켄은 말한다. 미국 기상자료센터의 토머스 칼은 그동안 관측해온 온난화 현상이 자연적 변화로 야기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러한 판단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은 90에서 95%에 이른다고 말한다. 다음의 도표는 매우 단순화된 관점이다. 맨 왼쪽은 15만 년 전이다. 이때 인간은 돌도끼를 사용하고 불을 지펴 난방과 요리를 할 수 있었다. 지구의 온도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변화를 거듭했다. 가장 추웠을 때와 가장 더웠을 때의 최대 편차는 약 5도였다. 따라서 도표의 곡선은
상하 이동을 반복한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을 때 인간은 활과 화살을 사용했고 가축을 길렀고 농업과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철제 무기를 제조했고 도시와 경찰과 세금을 발명했고 지수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혁명을 겪었고 핵무기를 발명했다. 마지막 항목은 전적으로 곡선의 맨 오른쪽에 해당하는 급상승 부분에서 발명되었다. 급상승 부분의 말단인 오늘에 이르렀다. 점선 부분은 온실 효과가 지속되면 인류에게 찾아올 기후를 보여준다. 이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지구의 온도는 혹은 현재의 경향이 계속될 때 머지않아 도래할 지구의 온도는 지난 100년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지난 15만 년 중에서도 가장 높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상에 야기하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엄청나고 유례없는 규모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그 자체로는 이상기후가 아니지만 이상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상기후가 반드시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컴퓨터 모델을 시행해 본 결과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는 동반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내륙지방의 혹독한 가뭄, 해안지역의 강한 태풍과 범람, 혹한과 혹서의 지역적 발생 등 이 모든 기상이변이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한 여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월 디트로이트에서 발생한 혹한의 날씨는 신문에서 짐짓 주장한 것과는 달리 지구온난화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기상이변의 대가는 상당하다. 한 가지 예로서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가 발생했을 때 미국 내 보험업계의 손실액은 5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 액수는 1992년 총 손실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자연재해 때문에 미국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다. 전 세계의 총 비용은 훨씬 막대하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질병을 옮기는 동물과 세균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발생한 콜레라와 말라리아, 황열병과 댕기열, 그리고 한타 바이러스 폐의 증후군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병들이다. 최근에 발표된 한 의학 연구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열대 지역과 아열대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모기의 개체수가 급증할 것이고 그 결과 21세기 말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매년 5천만에서 8천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 1996년 유엔의 과학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할 상황이라면 우리는 분명한 경험적 증거를 찾지 못한다 해도 즉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그 코로나도 기후 영향 때문에 생겼다는 설이 있죠. 21세기의 기후는 인간이 대기 중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들이 현재의 수준인가, 증가 추세인가,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에 달려 있다.
온실가스의 양이 증가할수록 기후는 더워진다. 아주 적은 양의 증가를 가정했을 때에도 온도는 큰 폭으로 뚜렷이 상승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구의 평균치이다. 일부 지역은 훨씬 추워지고 일부 지역은 훨씬 더워진다. 광활한 지역이 더욱 심한 가뭄을 겪을 것이다. 수많은 컴퓨터 모의 실험을 시행해 본 결과 아시아 남부와 동남부 지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사하라 주변 지역의 곡창지대가 뜨거운 가뭄에 타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중위도에서 고위도에 이르는 농업 수출 국가들,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수출이 증가하여 일시적인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난한 국가들이 가장 혹독한 영향에 시달릴 것이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21세기에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격차가 가일층 확대될 것이다. 굶주리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인 수백만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혁명의 역사가 풍부한 사례를 보여준다. 가뭄으로 비롯된 세계 농업 위기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은 2050년경이 될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2050년경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농업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단지 10%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캐나다나 시베리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토양이 농사짓기에 적절하다면 생산이 증가하겠지만 저위도 지방은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기상이변은 전 세계를 삼키고 말 것이다.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해수면은 상승한다.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은 수십 센치, 많게는 1m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 해수면 상승으로 벌써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수도 이전까지 하게 됐잖아요. 도시가 물에 잠겨서. 그것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팽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빙하와 극지방의 얼음이 녹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 모의 실험에 따르면 폴리네시아와 멜라네시아 그리고 인도양의 많은 섬들이 결국 바닷속으로 완전히 잠겨 지구 표면에서 사라질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서 도석과 연합이 결성되어 온실가스의 증가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재앙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더욱 광범위하다. 베니스, 방콕, 알렉산드리아, 뉴올리언스, 마이애미, 뉴욕시도 이에 포함되며 미시시피, 양쯔, 황허, 라인, 론, 포, 나일, 인더스, 겐지스, 니제르, 메콩강 유역의 인구 밀집 지역도 포함된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방글라데시에서만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잃을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그리고 사회 제도가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 난민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중국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지구는 해가 다르게 따뜻해질 것이다. 가뭄과 홍수는 해마다 같은 지역을 괴롭힐 것이다. 수많은 도시와 농촌, 때로는 국가 전체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국경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재앙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남극 서부의 대빙원이 바닷속으로 붕괴되어 해수면이 결정적으로 상승하면
지상의 거의 모든 해안 도시들은 완전히 범람하여 수중 도시가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컴퓨터 모델로 실행해 보면 그것이 온도, 가뭄, 날씨, 해수면 상승 등 각 항목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볼 수 있고 수십 년에서 200년까지 다양한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연히 시행 과정에 착오는 없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 중에는 모든 새로운 사상을 단지 의심해 보려는 과학적 회의론에 근거한 것도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이윤 동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드백이다. 전 세계의 기후 순환 과정에는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다. 양성 피드백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온실 효과 때문에 온도가 약간 상승하고 그래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다. 그러나 극지방의 얼음은 바깥쪽의 바다에 비해 밝은 색이다. 이때 얼음이 녹으면 지구의 색깔은 아주 미세하게 짙어진다. 지구가 검어지면 보다 많은 빛을 흡수하여 그만큼 더 가열되고 극지방의 얼음은 더 많이 녹는다. 그리고 이 과정은 조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된다. 이것이 양성 피드백이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약간 증가하면 지구의 표면이 가열되고 해양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뜻해진 해양에서는 보다 많은 수증기가 대기로 증발된다. 수증기도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대기는 더 많은 열을 함유하고 그만큼 온도는 올라간다. 음성 피드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후는 항상성과 평형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보자. 가령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지구의 온도를 약간 상승시켜보자. 위에서처럼 이 경우에도 수증기가 대기로 증발되지만 이 때문에 구름이 더 많이 형성된다. 구름은 밝은 색이므로 햇볕을 보다 많이 우주로 반사시키고 따라서 지구를 가열하는 햇빛의 양을 감소시킨다. 온도의 증가가 결국 온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혹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약간 증가시켜보자.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식물은 공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그 결과 온실 효과는 감소한다. 음성 피드백은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와 같다. 운이 좋아서 음성 피드백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온실 효과는 자연히 억제될 것이고 인류는 카산드라의 예언을 비껴가는 행운을 맛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고 해보자. 모든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을 저울 위에 놓으면 어느 쪽이 기울까? 대답은 이러하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일단 빙하 시대에 온실가스들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측정하여 지구의 온난과 냉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답을 제공한다. 달리 말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와 다양한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지구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한다면 자연의 기후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드백 구조는 알려진 것이든 알려지지 않은 것이든 자동적으로 계산에 포함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만 년 동안 새로운 어떤 기후 요인들이 지구를 지배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피드백 방식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습지에서는 다량의 메탄가스가 함유되어 있다. 때때로 이 가스는 무서우면서도 아름다운 이른바 도깨비불을 만들어낸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이 가스가 빠른 속도로 끓기 시작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한 메탄이 다시 지구를 가열시킬 수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양성 피드백이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윌리스 브로커는
동업이 발명되기 직전 대략 기원전 만년경에 매우 빠른 온난화 현상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매우 급격한 속도 때문에 그는 그것이 해양 대기 순환 체계상의 어떤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구의 기후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어 경계를 넘어서면 일종의 폭발이 일어나고 기후 체계 전체가 새로운 안정 상태를 향해 치닫게 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바로 지금 시소의 한쪽 끝에 앉아 높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갈 뿐이다. 어쨌든 지구의 기후가 빠르게 변할수록 항상성 유지 체계가 기후 변화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는 더 어려워진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만 우리가 쓰디쓴 양성 피드백보다는 달콤한 음성 피드백에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인간은 모든 것을 예측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인류의 무지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가 인류를 구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런 도박에 우리 모두의 생명을 걸 수 있을까? 환경 문제의 무게와 중요성은 전문과학자들의 회의에 잘 반영된다. 예를 들어 미국 지구물리학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과학자 단체이다. 1993년 연례 모임에서 지구 역사상 발생했던 수많은 온난화의 경우들을 의제로 삼은 회의가 열렸다. 그 목적은 지구 온난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회의의 첫 번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래의 온난화 경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온실 효과에 정확히 비견될 만한 사건을 과거에서 찾아내기는 불가능하다. 오존층 파괴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이 4차례 진행되었고 구름과 기후의 대목임에 관한 회의가 3차례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과거의 기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작업에 대해 3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NOAA가 뭐였지? 미국 해양대기국의 지구물리학 유체역학연구소 소속의 J.D. 말먼은 다음과 같은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1980년대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를 발견한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대 사건이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소재한 버드 극지연구센터는 당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중국 서부와 페루의 빙하에서 채취한 원통형 얼음 샘플을 연구하여 얻어낸 자료를 제시했다. 그것은 지난 500년간의 온도와 비교하여 최근의 온난화 현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토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과학계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제출된 단 한 편의 논문도 오존층 감소나 지구온난화 현상이 거짓이나 망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미 이때 1990년대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트럼프는 아직도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다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남극 상공의 오존층에는 항상 구멍이 있었다거나 이산화탄소의 양이 두 배로 증가했을 때 지구온난화는 1도에서 4도 미만에 머물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없었다. 오존층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거나 지구온난화 현상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대기업과 부유한 권력층에게는 큰 이익이다. 그러나 과학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졌듯이 그것은 부질없는 바램에 불과하다. 이렇게 벌써 30년 전에 피를 토하며 칼 세이건 박사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지구온난화는 사기다라고 하니 지하에서 통곡을 할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 박사님이 인간의 기술 문명은 현재 진정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소되는 화학 연료 때문에 호흡기 질환, 숲과 호수의 파괴, 해안선과 해양의 변화, 기상 이변 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석연료 산업의 경영자들은 단지 자신과 주주들을 위해 이윤을 남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려 하고 그들의 조국을 위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높이려 할 뿐이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책임 소재를 따질 정도로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애초의 의도는 선량했고 결과는 우연적이었으며 산업 선진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화석연료의 혜택을 누렸고 여러 국가의 여러 세대 사람들 모두가 이 문제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세대 혹은 어느 한 개인이 이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아니다. 만약 이 환경 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모든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장애물은 물론 변화를 거부하는 타성이다. 문제의 발단인 화석연료에 집착하는 산업과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대한 기존 체제이다. 미국의 경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것만 같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예, 대충 뭐 한 절반 이상은 읽어 나갔습니다. 이 다음 장도 환경 문제고 이 다음 장이 좀 재밌겠네요. 종교와 과학의 만남이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일하고 와서 피곤한지요. 이게 좀 기운이 없네요. 저는 이제 청소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